노인의 사례관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가 특별히 노인에 대한 초점만 맞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례관리에 대한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노인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만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만 노인이지 사례관리의 기본적인 ABC는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이라고 하는 특수성, 또 노인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소위 인행사에서 이야기하는 person in situation 또는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는 PIE 또는 PIS라고 하는 그 관계성에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노인에 대한 사례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거나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례 관리론에서 나오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부담 가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분의 사례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왜 해야 되는지는 우리 전 시간에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례 관리의 주요 모델 그리고 개입의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이론에서는 그 모든 어떤 영역이든지 기본적인 하나의 틀이 있고 또는 거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관점 중에서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사례 관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특별히 노인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점입니다. 강점.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고 또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강점은 이런 것이고 나의 어떤 단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사례 관리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내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다. 또 어떤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에너지 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 가장 강한 장점이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충분히 인지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의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니즈를 내가 잘 알고 있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다 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본다면 노인의 경우 질병이나 또는 결핍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과 더 나아가서는 자율성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장점 또 강점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노인이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이 약해졌다 해도 어느 정도 상호 참여와 의사결정 그리고 협력 또 책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물론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 똑같이 진행될 수는 없겠죠. 나이에 따라서 특별히 많이 좌우하는 게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하나의 각자의 기능이 전에는 신체도 강했고 정신도 또렷또렷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 적응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적응력도 떨어지고 특별히 신체적인 기능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좀 나름대로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가끔 보는 그 장면이긴 하지만 신호등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신호등이 깜빡깜빡 전멸을 할 때에도 어때요? 빨리 뛰어가서 그 본인이 건너고자 하는 그 뭐랄까요 신호등을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마음은 전에 뛰어가고 달려가고
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걸어가서 그 중간에 멈춰서 제대로 좀 이렇게 잘 걷지 못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막 뛰어가고 싶고, 또 그들의 마음은, 또 어르신들은 충분히 내가 옛날에 다녀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한 대로 몸이 어때요? 움직여 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로 노인의 신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례 관리자, 케이스 매니저는 노인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를 도전과 기회로 보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협력자로 함께해야 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노인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가 이제 어떠한 그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기회로 보고, 특별히 전문가 입장에서 하나의 협력자로, 파트너십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델이 바로 강점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강점 관점에 대한 사례 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점 관점의 사례 관리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텐데요. 단계별 개입의 기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뭐 내용이 길고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이지만 제가 핵심만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먼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계약이다 라는 거죠. 계약하는 것. 단계적으로 볼 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적, 그다음에 이야기체 형식의 대화, 특별히 라포 형성을 위한 공통의 관심사 탐색, 그리고 서로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 나눔, 그리고 클라이언트 관심사 확인 및 수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약의 단계다라는 것이죠. 단계로 본다면 뭐 강점에 대한 사정, 그 다음에 개별화된 목표의 계획,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획득, 지속적인 협력, 점진적 종결, 이런 하나의 단계별이 있지만 그걸로 좀 세분화시켜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강점에 대한 사정을 볼 텐데요. 아는 바대로 여러분, 강점에 대한 사정, 어세스먼트를 본다면 이 강점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 또는 환경적인 강점을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보에 대한 수집, 마케팅에 대한 인포메이션 컬렉팅이라고 하는 정보 부분에 대한 수집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듯이, 이러한 그가 갖고 있었던 개인의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라이프 히스토리와 환경적인 것은 어떠한 상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주시하고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클라이언트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명을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생활 영역별 어떤 바람, 어떻게 나는 그가 원하는 나름대로의 원트, 우리가 메슬로우의 욕구에 보면은 어떠한 욕구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어떤 원트라는 것과 디맨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맨드를 원하는 건지 그냥 원트를 원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즈에 대한 기록을 하고, 또 과거와 현재의 지역사회 속에서의 자원에 대한 기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하면은 사회복지는 자원이라는 것과 욕구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상호 관계성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원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리소스와 욕구라고 하는 N, 니즈에 대한 그 두 개의 어떠한 상관관계, 이 부분이 우리 오늘의 사회복지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리소스와 니즈의 인터액션이다,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강점에 대한 사정, 강점 어세스먼트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화된 목표에 대한 플래닝이 있는데요. 개별화된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클라이언트가 설정한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의 명확화와 과업에 대한 분류, 그리고 책임에 대한 할당, 그리고 과업의 시간별 구체화시키는 작업,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원의 원조 체계의 서비스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원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이것이 사례 관리에 매우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인데요. 자원의 획득을 위해서는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디에 자원이 있고, 또 누가 자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지, 이러한 상호 관계성에서의 접근 방법이 바로 자원 획득의 접근 방법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과 서비스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서비스와 또 자원 제공자들과의 협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 원조자 및 또 자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접근, 바로 이것이 아웃리치죠. 그러한 적극적인 아웃리치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속적인 협력도 있는데요. 지속적인 협력이란 뭐냐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점검, 다시 말하면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과업을 수행하는 것, 또 빈번하고 또 나름대로 지속적인 접촉, 그러한 맥락들의 연결고리가 바로 주보호 제공자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또 개입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점진적인 종결, 그냥 종결이 아니라 점진적인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종결해야 되는데 어떤 것일까요? 만남의 횟수를 덜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 1회씩 만났던 거를 이제 2주에 한 번씩, 또 조금씩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점진적인 종결의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속된 지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연 발생적인 원조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서비스의 대체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좀 복잡한 그러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약과 강점과 개별화된 목표의 계획, 그다음에 자원의 획득,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협력, 그리고 점진적 종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떤 사례 관리에 있어서 개입 기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파워먼트, 가장 사실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파워먼트에 대한 관점이죠. 인파워먼트에 대한 관점을 살펴본다면 인파워먼트는 인간과 환경에 관한 어떤 동시적인 관심에 기초하여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개인의 적응,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억압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어떤 환경의 environment가 있는데 억압적인 environment와 어떤 structure, 구조적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원조하는 사례 관리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동력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empowerment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우리가 뭐를 주냐면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동기를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티베이션을 주게 되면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 능력을 우리 capacity라고 하죠. 이 capacity가 되면은 그 capacity는 다시 opportunity, 기회를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동기와 그다음에 능력과 기회, 그래서 motivation, capacity, opportunity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는 고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MCO 이론, 뭐 심리학만이 아니라 요즘 뭐 사회복지에서도 어떤 임파워먼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바로 MCO 이론을 많이 적용하고 연결시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신을 누르고 있는 다양한 억압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되어서 그 역량을 키우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임파워먼트 사례 관리는 사례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가능하고,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는 나름대로 자긍심에 대한 획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브랜드는 자긍심을 자기 효능감, 다시 말하면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또 나아가서는 자기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와 타인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긍심에 대한 부분과 자기 효능감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임파워먼트의 관점 사례 중에 임파워먼트 시키는 임파워링에 대한 케이스 매니저, 사례 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할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크게는 상담자, 목표를 설정하는 자, 그다음에 기회 창조자, 그다음에 자원의 확보자로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담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알고 또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추어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자가 하는 부분은 옆에서 도와주면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또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시해주고 또 서로 공감을 해주고 나름대로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라고 해서 목표 설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 설정자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또 합의된 목표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나 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해서 진행을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목표에 대한 설정자다 라고 보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회를 창조한다 라고 해서 기회 창조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회 창조자는 클라이언트의 소극적, 수동적, 방어적 자세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전과 몰입의 즐거움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원의 확보자와 클라이언트가 발견하기 쉽도록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행하면서 자원이 연결될 경우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자원의 확보자다라는 것이죠. 좀 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파워링을 위한 사례관리자의 역할은 상담자, 목표를 설정하는 자, 기회를 창조하는 자, 그리고 자원의 확보자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체계 이론의 사례관리죠.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생태학과 시스템 디어리의 체계가 두 개가 뭉쳐서 하나의 생태체계 이론으로 만들어졌고, 생태체계 이론에 대한 사례관리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연결고리 같은 부분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생태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학의 관점과 요소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론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 가치인 환경 속의 인간, 다시 말하면 PIE 해가지고 PIE,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는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PIE 이론,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
하나의 맥락은 뭘까요? 한 인간을,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에 클라이언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감싸고 있는 엔바이러먼트, 환경을 보고 그래야만이 그 퍼선인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도구와 또 어떤 그룹에서 지내느냐가 참 중요한 사회복지에서의 관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어때요? 그 클라이언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보는 게 뭐죠? 그 주변의 인물들을 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패밀리를 보고, 패밀리 부분이 없다면 그가 함께 지내오는 삶에 대한 현장, 다시 말하면 어떠한 조직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패밀리와 그 상황을 보고 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더 나아가서는 생태 체계 이론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역동,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례관리에서는 클라이언트와 환경에 대한 인터액션, 상호작용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에 있어서 실천 과정에 있어서도 환경에 대한 사전과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어세스먼트, 잘 관리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잘 개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한 대로 좀 구체적으로 퍼선 인 엔바이러먼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퍼선 인 엔바이러먼트 속에서 볼 때의 어떤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개념은 뭘까요? 바로 실천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개인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퍼선인 엔바이러먼트는 문제는 상황 속에서 정의되고 환경과 사회의 변화가 개입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개인 안에서 그리고 상황 속에서 정의되고 전문적 개입 활동은 개인과 상황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러한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초보가 사회복지에 대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좀 경륜과 경력과 또 많은 사례에 대한 상담을 해본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상당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통합적인 것을 전문성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의사들이 어떤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한 그러한 전반적인 의학을 다 갖고 있으면 뭐 상식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의사로서 통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의 예과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조금 더 세분화된 영역별이든 어떤 인체의 부위별이든 달라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심장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심장 전문의로 이렇게 평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치과에 대한 전문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치과가 그 분야에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눈에 대한 부분이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그는 눈에 대한 전문가인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영역이 얼마큼 넓을까요? 사회복지는 또 굉장히 넓습니다. 대상자로만 봐도 뭐 아동에서부터 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뭐 다문화, 세터민들,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방법과 내용과 정책과 법률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제너럴리스트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어느 분야가 좋다. 나는 아동 쪽이다. 나는 청소년이다. 노인이다. 나는 재활 쪽이다. 나는 뭐 정책 쪽이다.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러한 부분들로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전공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례 관리도 그러한 통찰력과 그러한 어느 정도의 경륜 속에서 이 사례 관리를 해야만이 적절한 사례 관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화나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